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이렇게 길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인도라는 데입니다. 이렇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파키스탄입니다. 옛날로 하면. 그래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었는데 오늘날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상해에서 우리가 샹하이 뭐 이렇게 그 노래 제목도 있죠. 이렇게 해서 상해에서는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늘날의 김해 쪽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씨와 허씨가 만나서 오늘날의 김해 김씨와 양천허씨 이런 큰 두 집안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이 뭐냐라고 봤더니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는 모양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김수로왕의 능 정문에 이런 물고기 두 마리의 문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분 허왕우께서 가락국으로 들어오실 때 가지고 왔다고 하는 돌탑입니다. 근데 이 돌탑의 그 재질을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봤더니 이 돌이 바로 인도의 아요디아라는 지역에서 나는 그런 돌이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랍죠. 2000년 전에 그 먼 땅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로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큰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10리길을 걸어 다녔다, 20리길을 걸어 다녔다, 30리길을 걸어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로 얘기하면 2km, 4km, 6km 뭐 이럴 텐데, 아니면 4km, 8km, 10km 이럴 텐데 그 거리를 과연 걸어 다녔을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뭐 일상적인 것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만으로 옛날의 것을 재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면 또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우리 뭐 페르시아 고향이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 이란과 아주 오래전 교류했다라는 그러한 근거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선은 페르시아, 오늘날 인도에 전하는 쿠시나메라는 그러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구전 신화가 있는데, 설화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신라와 교류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11세기에 이란, 페르시아죠. 필사해서 옮긴 책이 바로 쿠시나메입니다. 그런데 약 840쪽의 분량인데 그 중에 520쪽이 신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신라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신라라는 말이 발음이 거기서 나오니까 이것이 신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인 아비딘과 신라의 공주 프라랑이 결혼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을 우리의 기록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처용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고전문학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처용. 쇠벌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가 자리복은 가라이 내히어라. 둘은 내해 얻고 둘은 뒤에 얹고 본대 내가 말하는 아전을 어때하니. 이렇게 역신이 침범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초용의 화상으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만약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계인들의 모습을 얘기한다면 바로 아랍 쪽의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소용은 곧 아비딘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의 믿음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았지만 교류는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동하지 않으면 문화도 이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문화라는 것만 저 멀리 가거나 뭐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좀 더 오늘날과 가까운 시기로 이렇게 거슬러 보면 660년 이때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압이라는 지역에 있는 벽화인데요. 벽화에 보니까 이쪽에 신라고 무려 백제인들이 여기서 만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적어도 1600년 전에 어디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중앙아시아에서 서구에서 온 사람들과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만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교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고구려인의 모습이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깃털 조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한반도 사신들의 모습이 6세기, 7세기경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을 잘 알 겁니다. 한자로 표기를 못했는데요. 왕오천축국입니다. 왕이라는 건 같다라는 뜻이고요. 오천축 그랬는데 천축국이라는 건 나라의 이름이죠. 몇 개의 천축국이 있었느냐? 5개의 천축국이 있었다. 어디에? 오늘날의 인도에. 그래서 동천축, 서천축, 남천축, 북천축, 중앙의 천축 이렇게 해서 5개의 천축국이 있었습니다. 언제인가요? 700년대에요. 그렇죠? 8세기에도 이렇게 이미 어때요? 이것이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당항성을 출발해서 서해를 거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쭉 거쳐서 이렇게 해서 천축국에 닿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할 것 같을까요? 저는 위험의 부담은 있었지만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물길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다의 물길을 우리는 해류라고도 하고 조류라고도 하는데요. 해류는 큰 바다에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닷물 속에 그런 계곡과 바위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골짜기가 있겠죠.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환경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물이
골짜기 사이로 물이 흐르겠죠. 이런 흐름이, 큰 흐름이 이렇게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 중에도, 선조들 중에도 여기서 배를 띄웠다가 조난을 당했는데 그 배가 어디에 가서 닿았느냐? 바로 베트남에 가서 닿았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뭐 조완벽이라는 분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제주도의 사람들이 그 해류를 잘못 만나서, 해풍을 만나서 베트남에 닿았다가 다시 중국을 통해서 구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역사적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키나와라고 얘기하는 류구라는 나라도 역시 제주도와 이렇게 백길로 서로 교류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제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 여기는 어디냐면 원성왕릉입니다. 경주입니다. 괴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왕릉에 가면 무인석도 있고 문인석도 있죠. 그리고 12지의 그런 석상들, 석수의 그런 어떤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었다. 이들도 아마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와는 사랑을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도 태어났을 것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 오늘날 한국인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슬람, 우리는 두려움도 있죠. 이슬람 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시나요? IS, 그렇죠? 테러 집단 같고 이슬람은 그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와 있었던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들의 일자리를 저들에게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 이슬람인들이 빈번하게 한반도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슬람을 우리는 회교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회회라든가 회교라든가 회교도라고 얘기를 하면 이슬람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그 구체적인 근거의 하나가 고려가요인 쌍화점입니다. 쌍화점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영화를 본 분도 계시겠죠. 저는 안타깝게도 쌍화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로서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공부한 영역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하시겠습니다만은 회회압에 내 손목을 쥐어이다 라는 귀절이 나와요. 쌍화점이라는 게 뭐냐면 쌍화라는 게 만두입니다. 만두가게죠. 쌍화점을 들어갔더니 회회압에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손목이 이 점 밖에 나면 들면 조그맣간 삭기광대 내 탓이라 호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남녀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결혼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인이 운영하고 있는 혹은 만두가게에 고려의 여인이 들어가겠죠. 고려의 여인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회아비가 내 손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류하였다라는 것들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시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기억하시죠? 인도에서 누가 왔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수로왕의 왕비가 된 호왕. 어디서 왔었죠? 인도의 아유타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혜김 씨와 양천하 씨의 목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자, 보시죠.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처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석탈해라는 인물도 기억하시죠? 석탈해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얘기하면 일본의 용성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영,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의 왕자인 아비딘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영, 덕수장 씨의 시조가 되었죠. 위구르인입니다. 위구르인인데 어디에 사는 위구르인이냐? 중국에 살고 있는 위구르인입니다. 코가 크죠. 혹시 부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에 장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장말. 그게 뭘까요? 장씨들의 마을이다 라는 겁니다. 그 장말이 바로 덕수 장씨들의 집성촌입니다. 이상용. 우리랑 성도 같죠? 장씨도 같고. 이거는 뭐 들어와서 성을 받았으니까 그렇고요. 이상용. 이건 같죠? 이 베트남의 왕족입니다. 우리는 이라고 쓰는데 그들은 레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요. 레 왕조가 있고 쩐 왕조가 있는데 쩐이라는 것은 전씨입니다. 그 레 왕조의 왕족입니다. 언제 들어왔을까요? 고려 때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화산이시라는 본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이시도 역시 베트남 레 왕조의 왕족입니다. 퉁두란. 퉁두란이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그 이성계가 등장하는 사극을 보면 이성계를 보조하고 있는 인물 중에 거란족 인물이 있습니다. 형님 하면서 아주 우리가 상상할 때 마치 삼국지로 얘기하면 장비같이 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퉁두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름은 뭘까요? 이지란입니다. 청해이 씨의 시조인 것이죠. 김충선, 김혜김 씨입니다. 김혜김 씨 가운데는 이렇게 김수로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성을 받았어요. 본래 이름은 사야가인데 일본의 이름은 조선에 들어와서 김충선, 김혜김 씨를 사성받습니다. 그리고 박연. 우리가 박연 폭포에서 얘기하는 송도 3절에서 얘기하는 박연도 있지만 사실 네덜란드 출신의 박연도 있었습니다. 뭐 이 가계는 지금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단일 민족일까요?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985년에 275개의 성씨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136개의 성씨가 외래 성씨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래 성씨들은 그럼 어디서 왔는가라고 봤더니 일본에서도 왔고요. 중국에서도 왔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는 8성씨가 들어왔고요.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아마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지만은 돌벌족들하고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는 빈번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돌궐족, 초두에 말씀드렸던 투르크족들, 이들의 유전자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몸속에는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에서도 들어오죠. 몽골에서는 주로 고려 때에 보면은 우리가 고려의 왕들이 뭐 충선왕, 충렬왕, 충수왕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몽골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왕씨들의 대부분의 그 모계들은, 그러니까 고려 때의 모계들은 다 몽골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몽골과의 문화적 교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베트남. 베트남에서 아까 누가 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파사니 씨의 조상인 이용상.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도 있고요. 태국에서 온 뭐 태국 태씨들, 오늘날에는 캄보디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미얀마,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에서 아주 다양하게 오고 있어요. 그렇죠? 필리핀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만득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등장하는 자스민. 아마 국회의원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오늘날 한국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호주나 뭐 미국 뭐 이런 쪽에서 들어온 방송인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보니까 2015년까지입니다. 현재 우리는 몇 개의 성씨를 갖고 있다고요? 5,582개의 성씨를 갖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요? 30년 사이에 성씨가 몇 배가 늘었어요?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씨를 갖게 됐어요. 적어도 5,200개 이상의 성씨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성남 라씨도 있고요. 뭐 수원 이씨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성씨들이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본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새로운 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한 500개의 성씨, 약 500개의 성씨 정도가 늘어났는데 15년 사이에는 몇 배인가요? 그렇죠? 적어도 8배 이상. 그렇죠?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우리가 한국인들이 고조선부터 대한민국이 있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고조선 때에는 예족, 맥족, 선비족, 흉노족이 나중에는 훈족이 되죠. 이 훈족들이 이동하면서 아마 그 거란족, 투르키족, 돌궐족도 이때에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터키인들을 보면은 저들이 동양 사람이다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제 주위에는 이제 그 터키 출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터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안계냐 아니냐. 왜냐하면 터키는 사실 아시안 쪽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판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해요? 라고 했더니 눈동자의 색깔이랍니다. 그래서 갈색이냐
이것에 따라서 아시안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다음에 혹시 터키인들을 만나시거든 이렇게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갈색인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에서도 들어왔고 원나라였죠. 위구르족도 있었죠. 장씨가 있었죠. 명청, 외 일본에서도 들어왔죠. 김충선이라는 이름이죠. 인물이죠.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 이때에 한국 사람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는 겁니다. 이때 기록이 1897년 12월 2일자 기사에서 한국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조선인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명칭이 한국인이라는 명칭이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절은 정말로 누가 한국인인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1990년 이후 이주민의 급증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폭넓게 우리가 한국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나라들이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유럽인들도 결국 오늘날의 한국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생김은 다르고 한국어는 비록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한국인이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한제국 시절에 참 혼란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전광룡의 껍빛단디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껍빛단디 이인은 이인국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득세를 하면 일본 사람과 가까워지고 미국이 득세하면 미국 사람과 가까워지고 러시아가 득세하면 러시아와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아마 어쩌면은 그 당대의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던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윗대 분들이 겪었던 그런 갈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중, 친미, 친일, 친노 이렇게 또 나뉘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껍빛단디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